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나라 프랑스, 파리. 근데 프랑스 파리 그러면 네. 저 초등학교 때 정도만 해도 그냥 낭만 그 자체고 야 그 나라에서 태어나려면 도대체 전생에 착한 일을 몇 번 해야 되는 막 거냐. 스카프 막 날리고 와 멋짐 그 자체. 네. 요즘 뭐 프랑스는 뉴스들 들으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 좀. 코리아가 좀 낫지 않나?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요즘 올림픽 때문에 뭐 파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솔직히 프랑스가 뭐 코리아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대통령이 좀 잘생겼다? 프랑스 대통령이? 그거 말고는 별로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이 변화의 원인이 뭔가. 프랑스의 고민은 뭔지 좀 배워보면 우리도 또 나중에 그런 네.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유럽 하면 또 이분이죠. 그렇습니다. 네, 조선일보 손진석 기자님 또 모셔서 프랑스의 고민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손진석입니다. 네, 야 요즘 책 많이 나가십니까? 많이 좀 팔렸어요?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 엄청 많이 팔리지는 않았는데 경제 교양서 치고는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몇 쇄 찍었습니까? 몇 쇄? 7쇄까지 찍었어요. 우와. 실수면 진짜 많이 찍은 거죠. 그래, 이거 많이 나오는 거야. 베스트셀러네. 아예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야, 좀 인쇄도 좀 받았겠네요. 부럽습니다. 네, 조금 받았어요. 부럽다 부러워. 네, 알겠습니다. 베스트셀러 저자이신 우리 송 기자님, 오늘은 프랑스 얘기. 네네. 네, 프랑스의 고민. 그리고 네. 요즘 뭐 올림픽 때문에 그래도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네. 야, 그래도 뭐 국력을 과시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라는 나라가 이제 G7 일원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강대국이었고요. 그 문화나 사상이나 지식의 본류 같은 나라고 기초과학도 굉장히 오랫동안 앞서갔고요. 수학을 잘한대요. 또. 네, 프랑스가. 수학이나 물리학 이런 거 굉장히 과학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죠. 과학 수준이 높죠, 사실. 네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가는 걸 선도적으로 해냈던 나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뭔가 오랫동안 전 세계인의 관심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워낙 예쁘다 보니까 예. 문화유산도 많고, 근데 갈수록 이 프랑스를 보는 시선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게 지금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더 이렇게 프랑스의 장단점 이런 걸 냉정히 보자 뚜렷하게. 이런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 계기로 해서 제가 한번 그래도 파리에서 제가 살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느꼈던 거 봤던 거 위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특히 경제적인 분야 제가 이제 오랫동안 경제 분야에 취재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제가 프랑스를 사실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예. 온정적일 수는 있어요. 너무 파리 안으로 굽을 수 있다는 거를 감안하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올림픽이니까요. 예. 올림픽 가는데 사진을 좀 몇 장 보고 이렇게 하시죠. 좋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네. 제일 먼저 보면은 이 사진은 이 개막식 때 셀린 디옹이 에펠탑에서 노래를 부른 사진이잖아요. 네. 정말 개막식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프랑스 사람들이 이런 세레모니에 굉장히 강합니다. 행사를 기획하고 그래서 생강을 이용해 가지고 개막식을 한다는 거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고 되게 멋있었고 사실 프랑스 아니면 다른 나라는 이렇게 했을까라는 예.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근데 셀린 디옹이 나왔다 이제 이걸 보고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는 예. 뭐냐면 프랑스 가수를 내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 캐나다 국적 아닙니까? 원래? 캐나다 사람인데 셀린 예. 디옹은 이제 퀘벡 출신이라 이제 모국어 불어죠. 불어. 근데 프랑스에서 유명한 대중음악 가수 한 90년대 이후로 한국 사람들 알만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에디트 피아프나 뭐 이브 몽땅 이런 예. 사람들이 활동했던 거는 1940년대, 50년대고요. 지금은 딱히 이렇게 떠올릴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제 파리에 있을 때 영국 배우 한 친구랑 젊은 친구랑 좀 친하게 지냈는데 네. 그 친구한테 어느 날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샹송 가수, 프랑스 가수 너 누구 좋아하니?라고 물어봤을 때 얼른 대답을 못하고 막 뭐를 걱정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됐는데 그게 캐나다의 퀘벡 출신 가수였어요. 근데 제가 이름을 모르는 가수였고.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프랑스에서 이제 이 케이팝이 엄청 인기가 좋습니다. 예. 특히 제가 갔을 때 정말 놀란 게 블랙핑크가 너무 인기가 좋아요. 그냥 뭐 BTS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케이팝이 인기가 좋은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네들 가수 중에 아주 매력적인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가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프랑스에서. 네네. 어. 그래서 셀린 디옹이 나왔고 또 셀린 디옹이 나왔다는 게 이제 어떤 거를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이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에 대한 이 자부심이 엄청나요. 예. 그래서 식민 지배를 해가지고 불어를 세계 각지에 좀 퍼뜨려 놨잖아요. 예. 그래서 셀린 디옹이 캐나다 사람이지만 쟤는 불어를 쓰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나 우리 다름없어. 사람이다. 어. 우리나라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사람이다라는 동료식이 있는 거예요. 저게. 아, 이제, 그래요? 예, 그럼 저는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좀 이렇게 보면은 불어권이라고 해서 약간 좀 불리한 측면이 있어요. 프랑스 대중문화가 계속 뻗어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예. 지금은 이제 영어가 많이 이렇게 헤게모니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런던 올림픽 때랑 비교를 해보면 런던 올림픽은 개막식, 폐막식 이럴 때 폴 맥카트니, 스파이스 걸스, 에드 시런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그런 정도 가수들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프랑스랑 영국만 해도 대중문화상 차이가 있고 미국이랑 말할 것도 없고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프랑스는 문화 강국인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네. 근데 프랑스가 자랑하는 어떤 문인들, 화가들 뭐 이런 사람들 대부분 옛날 사람이 많아요. 아주 오래전 사람들. 예. 그러니까 문인 같으면은 빅토르 위거나 알렉산드르 디마나 뭐 스탕달이나 발자크나 플로베르 이런 사람들 19세기 사람들이고요. 아주 최근이라고 할 때 세계적으로 널리 이름을 알린 사람이 이제 까미나 사르트르 이 정도인 것 같은데 그분들 50년대, 60년대 활동하던 분들이거든요. 그 이후로 뭐가 없다. 별로 없어요. 과학기술만 해도 기초과학이 굉장히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알 수 있어요. 그 프랑스가 자랑하는 이제 기초과학 싱크탱크가 이제 파스테르 연구소인데 예. 파스테르 연구소가 자랑한 게 뭐냐면 노벨상 수상자를 10명 배출했다. 이렇게 자랑을 해요. 예. 근데 제가 예전에 이 사람들이 10명이 언제 노벨상을 받았는지 본 적이 있는데 예. 최근 50년 사이에 받은 사람은 2008년에 공동 수상한 2명밖에 없어요. 다 1차 대전, 2차 대전 할 때 20세기 전반 때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약간은 이제 프랑스가 강점으로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그 아웃 오브 데이트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라떼 눈으로 사는군요. 라떼.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네 이제 그 어떤 지식과 문화와 이런 그 기반에 대해서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는데 그 프라이드가 사실 현재보다는 과거에 많이 맞춰져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올림픽 개막식 때 예. 이제 뭐 좀 불성실하게 했다는 어떤 그런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거는 좀 이렇게 이해를 해봐야 되는 게 완전히 접근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해가지고 외국에서 오면은 예. 잘 모셔가지고 극진히 대접해서 우리한테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떠나게 하자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잖아요. 예. 아마 일본도 비슷할 겁니다.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뭐냐면 니네가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런 행사를 왔으면 이 위대한 프랑스를 보고 가서 배워라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로. 사실 그도 그럴 만한 게 예. 우리 뭐 이순신 장군이 뭐니 우리 뭐 한글이니 뭐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우리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 예. 다른 나라에서 안 배우잖아요. 잘 그렇죠. 몰라요. 예, 학교에서. 근데 예. 프랑스 대혁명 같은 거 다 배우거든요. 어느 나라나. 음. 라부아지의 질량 보존의 법칙 다 배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그 에어컨 없는 버스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 우리 친환경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네도 배워라 이런 마인드고. 오히려 그런 거죠. 그런 게 강합니다. 동성애 코드가 이제 강한 개막식 행사가 있어가 약간 네. 논란이었잖아요. 그런 예. 것도 우리가 이렇게 열려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이제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어떤 문화나 사상이나 이런 것도 국력이랑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예. 여전히 굉장히 강한 나라긴 하지만 피크는 지나갔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보여주는 관심이나 이런 게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K컬처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류에 대한 관심.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비즈니스화를 되게 잘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국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다른 데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럽에서 그 K푸드가 엄청나게 인기 좋습니다. 파리랑 파리 근교만 해도 한식당 200개가 넘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렇게 인기가 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야. 생각해 보면 비빔밥 있잖아요. 예. 평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 우리나라에서 60년대도 먹고 70년대 먹었던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인기 좋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연동이 되는 거고 사실 뭐 스시가 스리랑카 음식이었으면 그만큼 세계적인 음식이 됐을까? 됐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프랑스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가 가진 힘이 어마어마하고 그 물려받은 게 많지만 그게 자꾸 이제 과거에 포커스 돼가지고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측면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 다음 예. 사진 한번 보시죠.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 사진은 이게 뭡니까? 이게 뭘 뭐냐면- 데모하는 겁니까? 이제 올림픽과 관련된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 여기 이제 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파리의 18구 구청이거든요. 네. 그 앞에서 이제 이민자들하고 난민들이 와가지고 시위를 하는데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살 곳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 대표님 그거 기억나세요? 88 올림픽 하기 전에 예. 직전에 외국인들이 왔을 때 좀 미관상 보기 안 좋다고 판자총 같은 거 다 치워버렸죠. 치워버리고 예. 이주시켰잖아요. 예. 그런 게 벌어졌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민자 난민들이 몰려 사는 텐트촌이 있거든요. 그게 네. 사실 관광객들 눈에 많이 띄었어요. 근데 그거를 올림픽을 앞두고 철거를 시키니까 예. 갈 곳이 없다고 와서 아. 이제 시위를 벌인 겁니다. 근데 예. 이제 가만 보니까 이제 이 사진을 찍은 로이터 사진이 이제 그러니까 사진 기자가 이걸 왜 찍었을까라고 봤더니 예. 이게 이제 불어를 아는 사람 조금 보이는데 이게 문법으로 틀렸어요. 이게 T여야 되거든요. T. 예. 근데 X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도사진의 관점에서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88 올림픽 때 있었던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이제 이런 거고요. 이제 요거는 뭐 여러분들 그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생강에서 천인삼종 경기 하고 나서 예. 선수들이 이제 구토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굉장히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생태적인 거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생강이 깨끗해졌다는 걸 보여주려고 생강 수질 개선에 이제 예산을 한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원을 투입을 했어요. 예. 저기서 개막식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 트라이애슬론 경기를 하려고요. 근데 수질 개선이 이렇게 많이 안 된 거죠.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망신을 당했고 수질 개선에서 이제 파리 시내에서 이제 생강에서 수영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스스로 조롱을 많이 했어요. 저렇게 그래서- 더러운 물에서 무슨 수영을 하니? 네, 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도는 소셜 미디어 도는 밈으로 나는 생강에 똥을 싸겠다 이런 게 또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보면은 그 생강이 777km거든요, 정확하게. 예. 근데 거기 하중도가 119개인가 있어요. 예. 근데 파리 시내 3개 있거든요. 그 시대섬, 생루이섬, 뭐 시뉴섬 이렇게 있는데 예. 그 파리 근교에 있는 생강가의 그 생강의 하중도들이 정말 예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를 많이 산책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겉에서 보면 되게 예쁘고 산책을 하면 좋은데 어. 강가에서 가까이 가보면 이런 더러워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예. 이게 생강가거든요. 아. 와우. 예.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경우를 아주 심심치 않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좀 누가 강가에 왔다가 버리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그 하수도 정화도 사실 그렇게 되게 잘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프랑스는 그리고 담배를 피고 그냥 다 땅에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 왜 땅에다 버리냐?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그러면 이런 걸 땅에 버려야 또 청소부의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하는 거지. 그 땅에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가 사실 되게 이쁘고 아름답고 멋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고개를 좀 들어야 예뻐요. 바닥을 보면은 개똥하고 담배꽁초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덜 이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사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예. 좀 아이러니한 사진인데 여기 파리 시청이라고 쓰여진 이 팻말 아래 지가 있잖아요. 어. 근데 파리 지가 얼마나 많냐면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500만 마리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파리가 사실 와. 서울보다 훨씬 작아서 예. 인구가 210만 명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서울의 구 5개 정도거든요. 넓이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근데 쥐가 시민 한 명당 2마리가 넘어요. 와. 그래서 이건 작년에 나온 기사인데 이게 뭐냐면 쥐와 함께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하는 위원회가 파리시에 만들어졌다는 그런 거. 박멸은 이제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생태학자들이 있죠. 설치류라는 게 그렇게 들어온 게 아니다. 그냥 동물의 하나다. 나쁘게 생각하지 말자. 이제 개기르듯이 죽이르자. 네. 그런 게 있지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쥐를 피할 수 없고 쥐를 없앨 수 없으니까 그냥 인정하자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거를 막 만지면서 이걸 안 만질 수 없으니까 이거는 깨끗한 거야라고 주술을 외우는 거에 가깝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파리를 놀러 갔다 오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많이 하는 얘기가 찌린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네. 사실 화장실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노상방뇨. 네 노상방뇨 굉장히 많아요. 지금 지하철역도 그렇고 셔츠 입은 아저씨 제가 지금 노상방뇨 하고 있는 방뇨 겁니까? 중이에요? 노상방뇨가 아니고요. 어. 이거는 그래서 제가 파리 살 때 설치를 해가지고 되게 이제 논란이 됐는데 아, 공중 소변기 같은 거예요. 화장실이 아니고. 와. 저기서 하시려면 하셔라. 네. 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 있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그 예쁜 돌다리 있고 이런 데다가 예. 화장실을 새로 짓는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어. 어렵고 그게 도시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물을 끌어오기도 쉽지 않은 거고요. 근데 이제 찌린내는 너무 많이 나고 노상방뇨가 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고민 끝에 이런 걸 좀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아름다운 장면은 아니잖아요. 여성들은 어떻게? 여성들은 참으시고 안 되고 아예 여성들은 불가하고. 어떻게 그게 불가한 거죠. 근데 이게 그다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예. 비판도 많고. 근데 이게 이제 그만큼 어떤 이 도시의 파리라는 도시의 고민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민을. 왜 네. 화장실 할 화장실이 데가 없습니까? 왜 없죠? 아니 오래된 도시여가지고 아, 건물에 화장실이 없거나 설치를 추가로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음.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프랑스 여성인데 서울에 살고 있는 분이 얘기를 하기를 예. 서울에 와서 한국에 사니까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장실이 많다는 거래요. 여기저기 길거리에 예. 음. 뭐 그런 게 편리하다. 프랑스는 수백 년 된 건물을 부수고 높여서 다시 짓고 현대식으로 짓고 이런 거를 아예 그게 금지해 놨어요. 관광 산업 때문에.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 건물과 관련된 건 규제가 강해요. 예. 그래서 에어컨도 많이 못 다는 이유가 에어컨 실외기를 밖에 보이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옥상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아. 그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러겠죠. 아.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가정집은 에어컨이 없는 집들이 많은데 어. 이제 그런 이유도 그게 있는 거예요. 실외기 때문에. 아하. 그 파리의 시내에 있는 그 오스만 스타일의 고풍스러운 집들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는 실외기 안 보이게 해야 돼요. 아. 조금 전에 보여주신 사진에서 그 네. 앞에 배 지나다니는 그게 네. 사진 같이 한번 볼까요? 거기가 예. 그게 센강입니까? 생강이죠. 네. 생강이에요. 이거. 우리로 치면 거의 한강. 하천 느낌이네요. 저게 강이에요? 네, 강폭이 되게 좁아요. 200m, 3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봐요. 그러니까 이 프로가 그 오늘도 88 대책 나왔는데 네. 서울 집값 잡으려면 그린벨트 풀 게 아니라 한강을 양쪽에서 메우자. 그래서 강 저 정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우리나라 한강은 너무 넓어, 진짜. 유럽 어디로 가면 이렇게 넓은 강이 있습니까? 못 본 것 같아. 부다페스트 정도에서 이 정도 넓은 강 본 기억이 있고 그때 없어요. 단일구강이 아, 확실히 좀 더 그러면 넓게 지금 넓죠. 있는 한강변이 다 한강변이 아니게 되는데. 그리고 그래 원래 잠실, 압구정, 반포가 원래 있던 땅이 아니라 거기도 메운 땅이라고요. 네. 아니, 왜 안으로 더 메울 수 있는데 왜 바깥에서 찾아? 밤섬이라도 한번 배워야 되나? 밤섬이라도 어떻게 써봐야 되나? 감섬이랑 그 서강대교 쪽에 아예 붙이고 거기는 딱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좁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프랑스 경제, 네. 예. 그러니까 프랑스의 어떤 체력 이런 게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제 그거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요거를 보시면 자 이게 어떤 게 느껴지세요? 지금 프랑스하고 독일의 1인당 GDP 추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를 제가 와. IMF에서 가져온 건데 예. 잘 보시면 한 2010년까지는 두 나라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네요. 예. 예. 거의 차이가 없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꽤 벌어졌어요. 근데 이게 뭐 미국하고 비교하면 뭐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지만 프랑스가 독일이랑 비교를 해봐도 상당히 벌어졌다고 봐야 돼.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크다고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규제나 그 경제 활동에서 비용이 높은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프랑스 국내 기업이 해외로 많이 나가요. 그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나 프랑스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투자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혁신과 생산성을 유지를 해가지고 자국 내에서 경제 활동이 계속 이루어지게 하는 게 더 중요한 나라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점에서 독일에 비해서 프랑스가 그걸 자국 기업들을 더 못 지키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게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프랑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공공하게 산다는 게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 프랑스 통계청에서 제가 가져온 자료인데 식비로 프랑스인들이 쓰는 돈의 총량이에요, 이게. 식비. 예, 먹을 때 식료품비. 아. 먹는 데 쓰는 돈. 총량, 예. 금액. 그렇죠. 그래서 186억 유로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월별로 봤을 때 역대 최고치가 2020년 10월이라는 거예요. 프랑스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명목 근데- 가격이 저렇게 감소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거예요. 물가도 오를 텐데. 물가가 오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고통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이제 떨어지고 이렇게 살림살이가 이제 안 좋으니까 그런 건데 이게 일시적으로 좀 떨어지고 그럴 수 있는데 국가 전체 차원에서 한 4년 가까이 이렇게 먹는 데 쓰는 돈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는 간단한 일은 아닌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야.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거는 투구투 고우라고 돼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버리기에는 좀 아깝다 이런 뜻인데 예. 이게 이제 무슨 그 사업이냐면 그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기업인데 덴마크에서 만들어졌는데 예. 식당이나 빵집 이런 데서 이 안 팔리는 음식들 먹을 거리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포장해 가는 거. 싸게 어. 싸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 플랫폼이거든요. 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아.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안 사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인기가 없고 맛이 없는 거일 수도 있고 좀 심하면 약간 상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식당에서 남은 음식. 예, 음. 안 팔리고 남은 거예요. 음. 그거를 싸게 살 수 있게 이어주는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아, 저거 좋다. 아이디어는 좋아요. 그리고 예. 처음에 시작한 건 뭐냐면 음식 쓰레기를 줄이자. 줄이자라는 그런 그 취지였겠죠. 친환경 취지로 시작한 건 맞는데 예. 근데 유럽 사람들 이렇게 코로나 거치고 하면서 조금 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싸니까. 그러니까 예, 싸서 이제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늘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유럽에 8천만 명인데 프랑스만 1천만 명이에요. 저거 괜찮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해볼 만한 사업이죠. 그러네요. 우리 저 예. 버리는 게 식당에서도 많으니까. 음식 네. 많이 만들어 놓고 그렇죠. 안 팔리면 다 버리는 거지 뭐. 버릴까 아니면 다음 날 쓸까? 다음 날도 좀 쓰겠지만 다음 날도 안 팔리면 버리겠지 결국. 근데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그 나라는 되게 부강하고 부유하고 잘 사는데 개인들은 사실 그렇게 엄청 잘 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은 나라가 부자인데 국민들은 가난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잖아요. 예. 근데 그게 유럽이 더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는 않아요. 일례로 이런 거니까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굉장히 많이 내야 되는 예. 거예요. 우리나라 연금보험료율 몇 프로예요? 9%잖아요. 그러니까 4.5%, 4.5%씩 내잖아요. 내가 네, 4.5% 네. 내고 회사가 4.5% 내주잖아요. 국민연금. 이게 프랑스에서 몇 프로인지 아세요? 9%. 우리나라 9%인 게 이게? 프랑스 좀 많겠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15%. 27.8%예요. 와. 그만큼 27.8%. 떼서 국민연금에 넣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는 반반인데 여기는 좀 달라가지고 예. 이제 그 일하는 근로자가 11.3%인가 내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16 내겠네요. 16.5%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 내요. 예. 근데 그 11.3%만 해도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내는 거에 2.5배거든요. 그러면 이제 월급에서 연금보험료를 이야. 우리나라에 20만 원 떼는 사람, 그 사람이 프랑스에서 같은 액수의 월급을 월급을 받으면 받는다면 50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복지가 좋은 만큼
실제로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소득이 아주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복지가 좋으니까 비슷비슷하게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렇죠. 복지국가의 이념이라는 게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장점이 있는 건데 음. 그게 이제 조금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재정난이 이제 심해지고 그리고 이제 이민자들이 몰려오니까 저 사람들한테도 나눠줘야 되고.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유럽 사회의 어떤 평형이 이루어지는 그 공식이 좀 깨지고 흔들리니까 이제 그래서 사회가 조금 어지러운 야. 거거든요. 1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그럼 회사 사장님은 직원용으로 부어줘야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음. 어떻게 사업을 해요, 그걸? 그러니까 아까 4.5 말씀드렸듯이 부어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 이제 그 독일에 비해서 1인당 GDP가 갈수록 프랑스가 처지는 게 음. 생산 활동에 있어서 고비용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역시. 예.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야. 얼마나 나가는지 조금 이따 다시 또 설명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1년에 2달치 월급을 연금보험료로 내주는 거네요. 직원한테 1년에 12달 월급 주면 그렇죠. 12달 월급 주고 네. 우리나라랑 비슷하다면 한 달치 월급은 퇴직금으로 쌓아주고 두 달치 연금으로 월급은 하는 연금으로 주고 주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HDS라는 거 들어보셨죠? 하드 디스카운트 스토어라고. 이제 이건 뭐냐면 이 프리마프리라는 이 매장은 뭐냐면 다른 마트에서 재고로 이렇게 묵혀 있는 거 예. 그거를 싸게 사와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트의 마트인 셈인데 여기에 갈수록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유럽 사람, 야. 프랑스도 그렇고 이제 이게 원래 프리마프리가 파리 근교에 있었는데 예. 작년엔가 했고 파리 시내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실제적으로 생활이 쪼들린다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네요. 요거는 이제 아이고 뭐냐면 벤츠를 왜 저렇게 해놨어? 이게 이제 사실 이렇게 테이프를 이렇게 그 이제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다닌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게 프랑스에 되게 많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별로 보기 힘든데 예. 파리 시내에서 마음 먹고 이런 차들을 몇 대 볼 수 있냐면 하루에 100대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서비스 단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 고치는데 너무 비싸서 그런 비싸죠. 거예요? 비싸고 이제 자기 주머니에 이제 돈은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되게 흔해요. 사실 흔하고 우리나라 저거 하려면 한 50만 원 줘야 될 텐데 훨씬 더 비싸다 이거죠. 훨씬 더 비싸죠. 50만 원이면 나도 고쳤어 라는 게 파리지앵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이 차를 이 상태로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는 않아요. 꽤 있어요. 벤츠인데 저거. 네. 그리고 또 다 저렇게 하고 다니면 그냥 괜찮겠다. 나만 그러면 그렇지, 좀 그렇지, 그렇지만 그렇지, 남들도 다 그러면 또 괜찮을 수도 근데 있어요. 우리는 너무 깨끗해. 너무 우리는.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한다는 그렇죠. 게 우리는 이 앞에 아. 범퍼라는 게 원래 범퍼에 기스 나면 기스 나면 그거 다 바꾸잖아. 원래 범퍼는 기스는 안 하고 있는 건데. 범프 하라고 범프잖아요. 그렇지. 박을 땐 여기에 박으세요. 그래서 유럽에서 파리에서 보면은 차를 주차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차간 거리가 좁으면 주차된 차간 거리가 좁으면 범퍼로 그냥 앞뒤로 톡톡 치면서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조금씩 밀면서 툭툭 치면서 네, 밀면서 우리 같으면 그냥 난리 났지, 난리 났어. 삐삐 하고 뭐. 그래서 스크래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소한 거라도 이렇게 좀 수리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사실 저도 이제 파리에서 중고차를 사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스크래치가 조금 심하게 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도색을 했거든요. 근데 도색을 했는데 어떤 황당한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색깔을 안 맞춰줬어요. 근데 우유색하고 흰색 좀 다르잖아요. 예. 근데 색깔이 코드를 정확하게 보고 맞춰주는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고쳐놨다는데 가가지고 좀 화가 났는데 그냥 모르세요. 그냥 아 이거 우리 이미 했으니까 모르겠고 뭐 불만 있으면 보험사 얘기하든가 이렇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살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올림픽 이번에 개막식 할 때 우리나라 국호를 잘못 부른 거 있잖아요 북한으로. 그게 뭐냐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을 그렇게 치밀하게 안 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복지가 좋고 살만하고 복지가 좋고 이렇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굳이 사회 상류층으로 올라가려고 부득부득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조금 마음 편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일도 엄청나게 장인 의식을 갖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거는 왜 해도 안 돼서 그래요? 아니면 돼봤자 별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냥 이게 관습의 차이고 제도의 차이고 문화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들은 다, 뭐 다 그러고 산다. 그냥 다 그러니까 그러고 산다. 그렇게 서민도 살만하니까 예.
사회 시스템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복지가 굉장히 약한 나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살려면 열심히 굉장히 해야지. 경쟁하고 일해야 되고 이제 부득부득 노력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 저기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한 거죠. 그렇게 안 해도 완전 바닥으로 떨어지지 그렇죠. 않고 대충은 되니까. 네. 복지가 잘 돼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가 어떤 차이를 보이냐 이건데 실업률에 있어서 더블 스코어 이상 차이가 나죠. 지금 실업률도 보시면 많이 높네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럴 때 이 직전에는 독일이 더 높기도 했어요. 예. 근데 지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이제 뭐 때문에 그러면 심플한 건데 이제 이 게르하르트 슈레더 총리 때 독일에서는 그 하르츠 개혁이라고 노동 개혁을 했어요. 예. 노동 개혁이란 게 뭐 쉽게 말해서 사용자한테 좀 편의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고용 비용을 낮춰줬어요. 실업수당 지급 뭐 조건도 조금 열악하게 하고 뭐 해고 요건도 조금 완화해주고 예. 그러면서 이제 독일이 어떤 걸 했냐면 미니잡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제 미니잡이란 게 뭐냐면 월 450유로 이하를 받는 그런 약간 열악한 일자리예요. 아르바이트식의 일자리인데 이거를 되게 양성화 시켰어요. 세금도 면제해주고 이 미니잡을 가진 사람은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줬어요. 예.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 어쩌냐면 굉장히 열악한 일자리라도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냥 노는 게 아니고. 그죠. 근데 그러니까 독일의 이 실업률이 완전히 이렇게 낮아져가지고 3%라는 거는 사실상 완전 고용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프랑스는 이제 노동단체들의 목소리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그런 질 낮은 일자리는 용인할 수 없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냥. 미국은 4.4% 실업률이라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다음 이제 연평균 근로시간 보면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미국도 OECD 평균보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 유럽은 일 적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예.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일을 적게 하긴 적게 합니다. 근데 그게 대기업의 정규직만의 얘기를 하면 되게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비정규직이 유럽에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독일의 근로시간이 프랑스보다 훨씬 더 적잖아요.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프랑스 사람들 조금 더 게으르고 독일 사람들 좀 더 근면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시간만 계산하니까 독일은 미니잡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짜잘한 일자리도 서로 많은 사람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평균 정도 아, 알바 그러네. 포함 1인당 근로시간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계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네요. 일을 하는 사람들의 평균이니까 그러면 프랑스는 실업률이 훨씬 높으니까 생산 가능 인구 1인당 몇 시간을 일하냐 이 평균을 내버리면 프랑스가 훨씬 낮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생산성이 좀 더 알겠어요. 떨어진다고 일 안 하는 경우가 프랑스는 더 많다. 더 많으니까. 하는 사람들이야 조금 더 하고 뭐 네. 미니잡 같은 건 좀 덜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보시면 그래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자 이거는 작년에 시간당 인건비예요. 네. 그 EU 회원국들 잘 보시면 인건비. 예. 시간당 프랑스가 42.2유로인데 독일이 41.3유로예요. 예. 그러니까 독일이 아까도 보셨지만 1인당 GDP에서 프랑스를 능가하는 나라잖아요. 네. 근데 인건비가 프랑스가 더 높은 거예요. 그 독일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1인당 GDP로 보면 아일랜드나 스웨덴이 더 그 잘 사는 나라거든요. 네, 더 높아. 아니, 더 높아요. 예. 근데 인건비는 프랑스가 더 높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 고비용 구조라는 거예요. 예. 이제 그 35시간제가 영향을 줍니다. 35시간제라고 하는 게 일을 좀 덜하고 이런 건 좋은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35시간을 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35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키면 초과 근무 수당을 엄청나게 많이 줘야 돼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와 연동해서 그 고용주 쪽에서는 사회보험료를 줘야 되는 게 액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 근본적으로 프랑스의 이 그 시간당 인건비가 확 늘어나게 되는 요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35시간제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일을 좀 적게 하고 나눠 갖자는 거였어. 그래서 처음에 도입했을 때부터 한 5년 정도는 그런 효과가 확실히 있었던 걸로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별로 안 그래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그 파리 경제 기술 기업, 강소기업 사장을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제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선박용 공기 압축기를 만들어서 거의 전량을 수출하는 그런 기술 기업이에요. 예. 근데 이제 여기 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35시간제 때문에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시간제라고 하는 게 일자리 나눠 가자는 취지였는데 자기네 회사는 기술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을 가진 이 근로자를 대체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일을 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더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자기가 인건비가 확 늘어나니까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고 있냐면 자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작년에 프랑스를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 르노 있잖아요. 예. 르노가 전 세계 공장을 갖고 있는데 전 세계 공장별로 생산 대수 순위를 매겨놓은 거예요. 이 자료는. 예. 근데 1위는 루마니아, 2위는 모로코, 3위는 아. 튀르키예, 4위는 브라질, 5위는 스페인이고 프랑스 내 공장은 6위에 있어요. 아. 근데 이 정도로 르노라는 회사가 생산을 국내에서 자기네 나라에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상 불리하니까 규제도 많고. 근데 자동차 생산이라고 하는 게 파급 효과 굉장히 큰 산업이잖아요. 일자리 파급 효과가 크죠. 일자리 파급 효과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제가 이제 이 세계 자동차 산업 연합회에 있는 자료를 쭉 추세대로 보니까 프랑스에서 자국 내 자동차 생산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그렇구나. 그렇죠. 줄었네, 줄었어. 많이 줄었죠. 지금 2005년만 하더라도 프랑스가 독일 대비해서 그래 절반 이상은 생산을 했잖아요. 예. 근데 2023 작년을 보면은 독일에 이제 반도 안 돼요. 반도 훨씬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한 100만 대만 더 생산한다고 해도 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가지고 이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 예.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있을 거죠.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그때 코로나 초기 때 유럽에서 인공호흡기가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예. 근데 독일하고 프랑스의 이제 어떤 그 형편이 명확하게 갈리는 장면이 뭐였냐면 그건데 독일은 인공호흡기를 만드는 기술 기업이 그 의료 기술 기업이죠. 그게 독일 안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빨리 생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확충이 됐는데 프랑스는 없었어요. 공장이 없어요. 나가버렸어요. 원래 있었는데 해외로 옮겨버린 거예요. 음.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한탄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차이가 이제 있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예. 이게 이제 이 프랑스 경제의 그 어떤 현황 어떻게 굴러가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GDP 대비 정부 지출이에요. 네. 그럼 이 숫자를 보면은 프랑스가 GDP 대비해서 58%를 정부 지출로 이렇게 한 해 쓰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제 야, 프랑스에 제일 많네. 엄청 많죠. 작년에 프랑스 GDP가 우리나라 돈으로 4,15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면 정부 예산, 정부 지출이 2,400조 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제가 알기로 656조 원인가 그래요. 예. 근데 프랑스 GDP가 우리나라 2배까지는 안 되거든요. 근데 정부가 지출하는 그 범위는 한 4배 가깝다는 거예요. 액수가. 예. 그러니까 이게 단적으로 뭘 보여주냐면 이 나라의 경제를 순전히 정부가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이 차지하는 부분이 되게 적은 거고 예. 이 프랑스란 나라가 영국,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하지만 그 나라들은 이 비율이 훨씬 더 적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제 정부가 돈을 더 많이 써가지고 억지로 이제 어깨 맞춤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끼리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데 키를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한 친구는 꽃발을 딛고 억지로 이렇게 힘들게 서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 보면 너무 낮잖아요. 너무 네. 낮은 게 이게 뭐냐면 복지 수준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직은 재정 여유가 있어가지고 좀 어려우면 돈을 좀 더 더 쓸 쓸 수도 있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고령화도 네. 프랑스보다는 덜하니까 네. 프랑스가 쓰는 돈 아직 안 써도 되고 네. 그리고 저 한국은 정부가 지출 안 하고 LH가 지출하잖아요. 그런 장면도 있죠. 그러니까 네. 그게 LH가 사실 정부인데 굳이 저렇게 빼니까 매우 날씬해 보이지만 사실 좀 더 많다고 봐야죠. 정부가 해야 될 4대강 개발 수자원공사가 하고 네, 정부 네. 돈 안 썼어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정부 지출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번 시간에 이탈리아를 찍었을 때 이탈리아 네.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잘 사는 나라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이탈리아 지금 이제 GDP 대비 정부 지출이 56%나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게 한 5% 포인트만 더 높아도 이탈리아를 일당 GDP로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프랑스, 이탈리아가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나 이런 건데
이제 민간의 혁신적인데 이런 데 써야 될 돈이 별로 없는 거죠. 좀 훨씬 적은 거예요. 민간 활력이 좋고 예. 정부의 고정 지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나라들이. 그러니까 계속 재정 적자를 보고 있는 거죠. 활력이 없을 수밖에 그렇죠. 없네. 그래서 이제 이 OECD 주요국에서 공공 부분의 일자리 비율을 보면은 프랑스가 21%잖아요. 근데 영국은 16%, 미국은 한 15%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한 6% 포인트, 5% 포인트 차이지만 일자리 개수는 수백만 개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러겠네요. 재정으로 공무원들의 월급을 주면서 떠받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공 부분의 비대화를 그럴 수 불러오는 있겠네요. 거죠. 음. 근데 공무원들 요즘 얼마나 많냐면 프랑스는 567만 명, 이제 우리나라 한 117만 명 이렇게 돼요. 와, 저렇게 많아요, 공무원이? 근데 프랑스는 이제 8.7% 와. 되고 우리나라 한 2.3% 되는데 이제 뭘 감안해야 되냐면 예. 프랑스는 한 100만 명이 넘는 그 간병 인력, 이제 이 의료 체계가 공공화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 다 공공서비- 포함되어 있는 거 공무원으로 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공무원으로 이제 아. 포함이 돼요. 그런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는 공기업 직원들이 포함이 안 된 아. 부분이 있죠. 근데 공기업 직원은 프랑스도 되게 많아요. 프랑스에 라포스트라고 우정공사 있잖아요. 거기 예. 직원이 25만 명이고 음. 한전에 해당하는 EDF 있거든요. 프랑스 전력공사 거기 예. 16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어마어마하네. 10%가 훨씬 넘어가는 거죠. 저렇게 공무원이 많은데 왜 프랑스는 항상 공공행정이 늦다고 막 뭐 그게 왜 그러냐면 도장 하나 찍으려면 그냥 속 터진다고 근로 시간이 짧고 뭐 천천히 도장을 천천히 찍어주는 게 아닐까? 아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체험을 해봤는데 예, 파리에서 할 때 이제 프랑스 와서 체류증 받은 다음에 예, 운전면허 이제 교환을 신청을 했어요. 예. 근데 국제 운전면허증을 들고 다니면 사고 났을 때 불리하고 보험료 산정에서도 불리하거든요. 예. 근데 거기 현지 운전면허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상호 호의가 돼가지고 이제 바꿀 수 두개 있어요. 그냥 주게 돼 있어요.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신청을 했는데 제가 얼마 만에 받았냐면 1년 1개월 만에 받았어요. 야, 이야, 진짜 대박이다. 우리나라는 30분 만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또 어쩌냐면 저희 와이프랑 같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 와이프는 귀국하기 직전에 나왔어요. 와. 그래서 귀국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와. 근데 이제 일 처리가 도대체 왜 늦냐 이제 이런 건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손으로 일하는 게 되게 많고요, 여전히 그런 게 많고 그리고 이제 빨리빨리 일하는 거는 미국식 문화다 이런 거부감도 있고 35시간제에서 짧게 일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랄까 이제 공무원들이 임금이 높지 않기 때문에 난 돈 네. 받은 만큼만 일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프랑스에 살 때 가까이 지내던 현지의 스타트업 경영자 친구가 본질을 깨트는 얘기를 해줬어요. 예. 뭐 그 친구 얘기는 뭐냐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일을 빨리 하잖아요. 일을 빨리 하면 그 많은 공무원이 필요 없다는 걸 증명하게 되니까 일을 일부러 빨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예. 3시 하고 4시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이 우울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한 5분만 할 수 있는 일을 일부러 30분 동안 하는 건 난 더 힘들 아니, 것 같은데. 일부러 30분만 하는 게 아니고 잠깐 사인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지. 옆 사람이랑. 어제 그렇지. 우유 어땠다고? 그렇지. 어. 그거 얘기하면서 하느라고 그래서. 시간이 바쁜 거죠, 그러니까. 뭐 해달라고 하셨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일을 빨리 할 줄 몰라서 빨리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도와 간섭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프랑스가 한국보다 이제 업무 처리가 빠른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단적으로 뭐냐면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그 교통범칙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날라온 속도가 한국보다 더 빨라요. 그건 바로 날라요. 네, 그건 돈 필요하니까 재정이 나쁜 나라니까 어마어마하게 빨리 날아오고요. 그거를 지불하는 방식도 한국보다 훨씬 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 하면 된다니까 프랑스. 하면 되는 거예요. 프랑스 강대국이야, 강대국. 그래 프랑스 저력 있어 하면 돼. 안 하니까 그런 거. 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네.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국가 신용 등급을 매긴 거. 이거 좀 보여주세요. 예. 근데 이게 네. 네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스탠다드 푸어스에서 이 프랑스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었는데 뭐냐면 국가 신용 등급을 프랑스 걸 낮춰버렸어요. 원래는 여기 AA에 있어가지고 영국이나 우리나라랑 같은 레벨이었거든요. 등급이었는데. 근데 이거를 낮춰버린 거예요. 예.
지금 근데 이 등급의 분포를 보세요.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는 최고 등급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바로 아래 미국, 오스트리아가 있고 이야. 그 아래 영국, 벨기에, 아일랜드, 한국이 있는데 진짜 한국 많이 컸다. 그렇죠. 많이 컸지. 프랑스랑 같이 있는 나라들이 체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인데 이게 뭔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네요. 국가 신용 등급이라는 게 이제 국력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대체물을 얼마나 갚을 수 그렇습니다. 있느냐를 보는 건데 음. 프랑스가 이거 좀 아닌데? 라는 거죠, 이게 좀. 그래서 저게 상당히- 축구 순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재무장관이 이제 소셜 미디어에 나와가지고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면서 국민들을 네. 다독이고 그런 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인데 역시나 이제 아이고. 굉장히 극명하게 한 2010년 정도부터 이제 갈리게 되잖아요. 저것도 원래 비슷했네요. 원래 비슷했어요, 계속. 근데 이제 프랑스는 재정 지출이 계속 많고 이게 이제 적자 재정이 계속 되다 보니 이게 엄청나게 쌓였고 독일은 메르켈 정부 때 흑자 재정이 계속 가져가면서 이게 극적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독일이 G7에서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제일 낮아요. 예. 그러니까 프랑스가 독일보다 그래도 확실히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너지 공급이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원전 많고. 원전이 많아서 예. 이 전기 요금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기 전에도 독일이 프랑스보다 한 40% 비쌌거든요. 지금 한 7, 80% 비싸요. 그래서 에너지 비용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차이가 있고 그리고 출산율이라고 하는 게 이제 프랑스가 더 높아요. 네. 네,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 두 가지가 이민자들 많고 강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도 독일은 재정이 훨씬 낮기 때문에 그 여력이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더 비축해 놓은 게 많은 거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코로나 때 이제 그거를 막는다고 재정을 더 풀었는데 독일보다 확실히 프랑스 더 많이 풀었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더 제가 봤을 때 이게 도덕적 해이가 있고 더 많이 풀었을 것 같고 뭐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 그래서 이제 요거 보시면은 이제 재정 적자 작년에 5.5% 적자였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23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해에 230조 원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저런 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나왔고 고속도로를 점거해가 시위를 벌이고 그랬는데 이게 농업이란 게 이제 보조금으로 먹고 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유럽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예.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예. 계속 재정이 나빠지니까 보조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EU 규제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니까 농민들 되게 열받게 되고 화가 나고 시위를 벌이고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사회적 충돌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야, 프랑스는 참. 그래서 이제 이 재정이 나쁘다. 이제 그거의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펜션. 그죠? 이게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에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독일하고 영국이랑 비교를 해보면 프랑스는 이게 70% 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떼가도 대체율이 높으니까 그렇죠. 프랑스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독일하고 영국은 이게 한 55%예요. 근데 이게 70%좀 넘는 거하고 한 55%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안 대표님이 연봉이 1억이에요. 예. 1억인데 일을 안 하고 놀면 7천만 원 받아요. 야, 그럼 놀지. 그럼 놀죠. 놀지. 근데 1억 받는데 그 일 안 하면 5,500만 원 줄게 하면 좀 생각을 해보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이 한 차이만큼 대표는 뭘 어떻게 알지? 얘기해 줬어요? 우와. 알면 안 됩니다. 오. 네. 이번에 올렸잖아, 그죠? 언더스탠딩 좀 된다고. 네. 그래서 이게 프랑스 사회를 지탱하는 코어거든요. 예. 약간 이제 퇴직을 해도 이제 다 누구나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삶을 다 살 수 있다. 근데 이걸 보장해 주는데 이게 재정이 계속 나빠지니까 못 버틸 것 같으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이거를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그 코어 중에서 코어이기 때문에 이걸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이제 마크롱의 개혁,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걸 줄이는 게 아니고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줄이는 게 아니고 이게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를 좀 더 올린다는 거, 더 늦게 받게 만든다는 거.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네. 연금이 어느 정도 돈을 쓰냐면 GDP의 15% 정도를 써요. 아, 지금 프랑스는
그러니까 그동안 쌓아놓은 연금이 없으니까 거둔 거 일단 뿌려주고 모자라는 건 정부 재정으로 모아서 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하고 예. 당해 연도에 연금보험료를 내야 되는 사람이 낸 게 있어요. 이제 예. 그걸로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주고, 근데 당연히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그걸 재정에서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얼마냐면 이게 GDP의 15%니까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프랑스의 GDP가 작년 기준에 4,150조 원 정도 돼요. 예, 그 정도 예. 되는데 그거의 15% 정도 한 600조 원 정도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부 지출에서 한 4분의 1 정도 되는 600조 원을 일단 기본으로 연금에 이제 투입을 하고 나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성이 있겠냐라는 거에 대해서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회의를 갖고 있고 그러네요. 마크롱도 그거를 모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때 그래서 연금 개혁 한다고 그랬는데 난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62세부터 받던 거를 64세로 올린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 잘 이해를 못 해요. 아니 왜 일을 더 많이 하게 하면 좋은 거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예, 있잖아요. 근데 예. 우리는 복지가 너무 안 돼 있고 연금이 약하다 보니까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한 35%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일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건데 프랑스 사람들 하루라도 빨리 퇴직을 퇴직하고 해가지고 연금 받고 돈주게. 살려고 그래요. 아. 근데 그거를 62세에서 시작하는 걸 64세로 늦춰버리니까 화가 나는 거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들 같은 게 군대 갔다고 대학 나오고 해가지고 커리어를 시작하는 게 20대 후반이기 때문에 예. 직장인의 커리어가 한 35년 안팎밖에 안 돼요. 예. 많이 근데- 해도 그렇죠. 많이 해도 그래요. 보통 한 30년에 30년이면 그치는 사람도 보통.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쩌냐면 프랑스는 커리어를 시작하는 평균적인 나이가 22.5세예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예. 군대를 다 안 가고 어. 그리고 대학도 다 안 가기 때문에 굉장히 네. 빨리 시작해요. 그러면 22세에 시작해가지고 62세가 되면 40년 40년 일하고 연금을 받았는데 아,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지겹겠다, 지겹고 지겹겠어. 길고 그럼. 짜증나는데 마라톤 같은 거지.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판 10km가 진짜 힘든 거야 원래. 그거를 2년 더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화가 많이 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대대로 앞선 세대가 누렸던 걸 나도 똑같이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국가의 재정 상태라든지 경제 성장 속도는 그만큼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트러블이 생기는 거고 이제 마찰이 생기고 이런 거죠. 아, 진짜 고민 많겠다. 진짜 좀 프랑스 차라리 우리나라 고민이 낫지. 프랑스는 뭐 하나 해답이 없네. 그래서 여기 보면 국민 부담률이라는 건 GDP 대비해 가지고 세금하고 사회보험료를 이렇게 국민들이 낸 거를 합친 거 예. 소득에서 차지한 비율인데 아니 GDP에서 차지한 비율인데 이게 보면 프랑스는 한 45%가 되잖아요. 그럼 미국은 26%, 27%이 정도인데 미국은 2000년에서 2021년을 가면서 오히려 예. 줄었어요. 프랑스는 늘고 근데 이게 늘어난 게 복지가 더 좋아졌냐라고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정이 나빠지니까 더 거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프랑스는 솔직히 말해서 가만히 있어도 관광객 들어오고 그냥 루브르 박물관 보러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들어오고 세느강 보러 들어오고 그 가만히 있어도 앉아서 버는 돈들이 있잖아요. 근데 GDP에서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하는 게 예. 뭐 한 30% 40%까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주요한 축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어도 예. 완전 메인 축이 되기는 어려운 거죠. 그걸로는 먹고 살기는 어렵다. 그게 주식이 되기는 조금 쉽지 않은 거죠. 그게 예. 중요한 반찬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예. 그래서 이건 쭉 뭡니까? 보시면 네. 이게 이제 이 국민 부담률 그러니까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로 뜯는 게 그러니까 가져가는 게 많으니까 이제 두뇌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미국으로 가버려요. 아 야. 똑같은 일하고 세금 많이 내는 네. 프랑스. 모더나 CEO도 네, 모더나 CEO가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을 언론에서 어떻게 표기를 했냐면 스티븐 반셀이라고 있어요. 왜냐면 이 미국 사람인 줄 알고 예. 미국 회사니까. 예. 근데 프랑스 사람이라는 건 이제 요즘 알게 됐고 스테판 방셀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방셀이라고 네. 할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AI 4대 천왕 중에 하나인데 얀 루킹이라고. 예. 근데 이게 이제 스페링을 보고 미국 사람인 줄 알고 당연히 이제 메타의 수석과학자고 뉴욕대 교수니까 미국 사람인 줄 알고 얀 루쿤이라고 우리나라 원래는 아이티가 많이 써요. 예. 근데 실제 발음은 얀 르쾡에 가까워요. 프랑스 사람이가지고. 퀸. 예. 아.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간 사람이에요. 아. 받고 미국으로 예. 이제 취업하러 간. 미국에서 이제 AI가 이제
그 이 사람이 AI 선구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나이가 60이 넘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미국에 가서 쭉 활동을 하는데, 근데 이 얀이라는 이름 있잖아. 이게 브루타니어거든요. 브루타니어로 그 영어의 존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영어의 존에 해당되는 게 브루에서는 짱이거든요. 근데 브루타니어에서는 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온 대학이 박사학위를 받은 대학이 어떠냐면 파리 6대학인데 이 대학 이름이 그 피에르 앤 마르 키리 대학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 이민자인 퀴리 부인을 받아들여 가지고 과학을 발전시킨 프랑스가 이제는 인재를 미국에 유출한 나라가 됐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 이제 이거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예. 자꾸 이제 제가 이 책에서도 썼듯이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오는 담론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의 경제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다. 이런 걸 자기네는 또 알고 있거든요. 자꾸 예.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프랑스에서 넘버원 경제지가 레제꼬라는 게 있어요. 이제 레제꼬에서 소셜 미디어에 이제 짤로 만들어 가지고 과연 미국하고 프랑스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쇠락하고 있고 기울고 있는 거냐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자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이 사람들이 정신세계를 알 수 있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자 1980년에서 2022년까지 42년 사이에 명목 GDP가 얼마나 늘었냐라는 걸 비교를 해본 거예요. 네. 근데 미국은 9.8배 늘었고 프랑스는 4.5배 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엄청 차이 나네. 물가를 감안해 가지고 미국이 더 물가 많이 올랐으니까 아. 그거를 감안하면 42년 사이에 미국은 3.1배 오르고 우리는 그 2.1배 올랐다. 실질 성장률을 치면은 그러면 그리고- 차이 많이 안 난다. 네, 그리고 이건 더 차이 안 나네. 이거는 이제 뭐냐면 미국이 인구가 더 많이 늘었으니까 아. 인당으로 일인당으로. 그러니까 물가를 반영을 해가지고 예. 인당으로 해가지고 이 GDP가 얼마나 늘었냐를 보면 미국은 2.1배고 프랑스는 1.7배니까 별 차이 별로 없다. 큰 차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와. 이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다 인구빨이다. 미국 잘 나가는 건. 이게 어쨌든 그냥 막 이렇게 이 뭐 이렇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 구차해 근데 이게 보인다는 거죠. 레제코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경제나 매일경제 같은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경제신문에서 뭐가 안 좋은 지표가 나면 큰일 났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얼마든지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먼저 이거부터 처음에 것도 보시면 명목 GDP를 보시면 이거를 이 사람들이 42년치를 잡아놔서 그렇지 예. 모바일 혁명이 시작된 이제 IT 산업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간 최근 15년 사이 있잖아요. 예. 이것만 여기만 이렇게 보면은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프랑스는 14%가 늘었어요. 15년 사이에. 예. 근데 미국은 89% 늘었거든요. 아. 그 이걸 어떻게 보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고. 자식들 유리한 거 찾아냈구나. 옛날에 잘 나갔을 때 살짝 넣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뭐냐면 어. 이제 물가를 이제 반영하면 이렇다는 건데 예.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물가가 좀 어느 정도 높게 가는 게 이제 정도 차이가 있지만 물가 어느 정도 잘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게 경제가 활발하게 굴러간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보기에 예. 따라서 일본 같은 경우에 저성장해가지고 일부러 물가를 올려서 굉장히 애를 썼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거는 인구를 반영한다는 거는 이제 이건 또 뭐가 있냐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어쩌면 국력의 일부인 거예요. 예. 미국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두뇌들이 많이 몰려가고 있고 이민도 많이 받고 인구 많이 있는데 프랑스는 그만큼 많이 늘지 않는 그런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아. 그렇습니다. 정신 그래서- 승리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릴 거는 이제 요거는 프랑스가 되게 모범적으로 저는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내에 잘 안 알려진 건데요. 이게 뭐냐면 프랑스에서 이제 가족 수당을 줘요. 예. 근데 자녀가 둘 있으면 148유로를 주고요. 셋 있으면 338유로를 줘요. 그냥 근데 이게- 돈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수당을 주죠. 매월 주는 돈이에요. 근데 이게 2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둘이냐 세 명과 셋이 세 명. 세 명을. 그리고 야. 세 명에서 하나가 추가될 때마다 190유로를 더 줘요. 더 줘요. 와. 그러니까 이게 둘째하고 셋째 차이가 엄청 나는데 예.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가족 보조 수당이라고 세 자녀 이상인 경우에만 이거를 소득에 따라서 이만큼을 더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두 자녀는 요만큼만 받거든요. 예. 근데 세 자녀다 그러면 요만큼에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더 받아요. 그러면 두 자녀인 경우하고 세 자녀인 경우를 비교를 하면 60만 원 차이 4배 나네. 이상 차이가 나요. 아. 그러니까 이건 한 달에. 뭐냐면
이 셋째를 꼭 낳아라. 셋째를 낳으면 확실한 혜택이 있다. 그러네요. 이런 거를 이렇게 둘에서 그치지 마라. 그리고 프랑스에서 되게 재밌는 제도가 뭐냐면 아이가 셋 이상 있는 집에는 이제 생애에 딱 한 번에 걸쳐서 이사 지원비가 나와요. 1,100유로 정도. 우리나라도 1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방이 더 필요한 데나 더 넓은 집이 필요해가지고 이사를 가면 예. 그만큼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프랑스처럼 세 자녀를 지원하기는 어렵고 너무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두 자녀의 혜택을 많이 몰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어차피 결혼을 안 할 생각 있는 사람 억지로 하기는 그래 힘들고. 영을 하나로 만드는 건 진짜 네. 엄청난 일인데. 그럼요. 하나를 둘로 하는 건 제가 조금 셋이잖아요. 네. 딱 그거 맞아. 네. 둘까지 낳으면 어. 인생에 많은 걸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뭐 기왕 비 맞고 다 했는데 그래 뭐 둘이나 80m 더 셋이나. 가지 뭐. 둘이나 셋이나. 그럼 그렇지. 그렇죠. 근데 이게 경기장에 비유를 해보면 예. 경기장 입장을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건데 억지로 놀 수 없는 거고 예. 경기장에 입장해가지고 그냥 스탠드에서 짝꿍이랑 손잡고 노키즈로 열심히 그냥 재밌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억지로 그래. 트랙을 돌게 할 수는 없는 영을 거고요. 하나로 만들어도 한 명이고 둘을 셋으로 만들어도 악이 한 명인데 명이니까. 그래서 트랙을 도는 사람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면 예. 한 바퀴라도 돌아봐 가지고 아 이게 도는 게 생각보다 재밌구나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한 그럼. 바퀴 더 돌게 만드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아. 사실 프랑스에서 출산이 좀 높은 게 혼외 가정에서 태어난 애들을 이렇게 되게 폭넓게 받아주려 주고 예. 그리고 약간은 이제 이슬람 가정이 많으니까 이제 다산이잖아요. 예.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이 제도가 상당히 유용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국내에서 별로 안 알려졌어요. 근데 이 사실 뭐 이게 까르트 파미유 농브레즈라고 이게 뭐냐면 다자녀 카드예요. 지금 요거 다자녀하고 보시면 카드가 있어요. 네, 카드예요, 카드. 카드구나. 카드인데 이걸 잘 보시면 이거 형상화한 건데 5 가족이에요. 아빠, 엄마, 첫째, 둘째, 셋째. 그러니까 이 카드는 뭐냐면 애들 둘 낳았거나 안 줘요. 예. 셋 이상을 무조건 낳아야만 주는 건데 예. 사회적 혜택이 엄청나게 많아요. 셋 되면 네. 그때부터 근데 이게 보면은 철도가 모든 철도를 그냥 30% 할인해줘요. 기차 타는 비용. 그리고 이외에도 문화시설 이용료니 뭐니 할인 혜택이 엄청 많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저건? 어떤 거요? 듀뽕 저게 사람 이름이에요? 아,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이 이제 장 세바스티앙이고 예. 성에 해당되는 게 듀뽕 디프루예요. 아하. 위에 있는 게 성, 아래가 이름. 이름. 네, 그렇습니다. 예. 80년 1월 놈 12일생이네. 네. 몇 살인 거야 그러면? 44살. 한참 때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예. 이제 총선을 했잖아요. 총선을 했는데 이제 아직 총리를 마크롱 대통령이 지명을 못 하고 있는데 올림픽 끝나고 하기로 이렇게 밀어놨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왜 의회를 해산하고 이제 조기 총선하는 승부수를 냈냐 이거를 심플한 게 뭐냐면 이제 유럽 의회 선거를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구구 정당이 국민연합이 굉장히 치고 나가니까 1위로 예. 치고 나가니까 그거를 빨리 제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유럽의 의원을 뽑는 선거는 정당 명부식이고 예. 결선 투표 이런 게 없어요. 근데 프랑스는 이제 뭐냐면 그 대통령 대선도 그렇고 총선도 결선 투표제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크롱이 이제 이거를 구구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자 유럽의 의원은 우리 동네 의원을 뽑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네 동네 의원도 정말 구구로 뽑을 거니? 결선 투표도 하는데 라고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효과를 봤는데 뭐 크게 성공을 못했어요. 지금 보면 이제 좌파 연합이 이제 182석인데 과반에 엄청 모자라잖아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크롱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거를 연정을 잡아야 풀어나갈 수 될지. 있을지 지금 범여권하고 공화당 이거 합쳐봤자 과반수에 한참 모자라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좌파 연합에서도 여러 정당이 모여 있으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극자 정당하고 사회당하고 중도 좌파 사회당하고 이제 의견이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마크롱 대통령이 지명하는 총리가 마음에 안 들면 예. 의회에서 이 하원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를 시키면 불시민 의안이 통과되면 이제 총리가 이제 활동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마크롱 대통령이 어떻게 풀어갈지가 이제 관건인데, 근데 이제 이 뭐가 있냐면 이 좌파 연합하고 극우 연합이 합쳐가지고 손을 잡고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되돌려버리자라는 그런 기류가 있어요. 그게 언론 보도에 나오거든요. 좌파랑 극우가 손을 잡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프랑스의 연금 제도라는 게 이 사회 이제 이 폭발력이 큰 코어거든요. 거군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근간을 뒤흔드는 거예요. 사실 유럽에서는 특히 프랑스에서 뭐가 있냐면 귀족 문화가 아직도 있어요. 예. 클래스가 완전히 다르다고요. 근데 이 연금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귀족의 후손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걸 누리고 살고 이래도 거기에 크게 불만을 안 갖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아요. 사회 구조가 그래요. 근데 그게 무너지면은 이게 많은 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 위기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62세에서 64세로 올려서 42년 일해라 이런 건 엄청 이 사람들한테 가혹한 거라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답이 그거 안 하면 답이 있어요? 답이 없으니까 별로 막. 없죠. 근데 답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싫으니 당장은 하기 싫어잉. 그렇죠. 뒤로 미루는 거겠지. 네. 뒷세대로 계속. 그래서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재선이 됐으니까 총대를 매는 거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공명심도 있는 거예요. 애국심도 있고 예. 나라를 위해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있고 본인이 이제 길게 대단한 대통령이 하다 남으려면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연금 개혁을 했다. 그런 사람은 대대로 이렇게 남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프랑스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좋다 싫다 말할 건 아닌데 네. 근데 이런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프랑스에 68혁명이 있잖아요. 예. 68혁명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 젊은 사람들 공감을 얻고 기감이 되고 이 다른 나라에서 되게 눈여겨본 건 이유가 뭐였냐면 세상을 바꾸자는 거였어요. 이대로 살지 말자. 세상을 바꾸자. 기득권도 깨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울림이 있고 반향이 있었던 건데 예. 지금 프랑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변화가 싫어요.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시위를 벌여요.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바꾸려고 하는 게 많거든요. 예. 아 그거 싫고 그냥 똑같이 옛날처럼 똑같이 루틴대로 가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요. 우리를 귀찮게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앞선 세대에서 연금 받았던 대로 똑같이 해주세요. 똑같이 해주세요. 계속 그것만 반복을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이런 데서 이렇게 굴러가는 국가 구조가 얼마나 지속 가능성이고 앞으로도 미래가 밝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프랑스 안에서도 사실 굉장히 시장 친화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네.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있는 거고. 저거 바꾸자는 쪽이 우파 아닙니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저거 그렇지 하자는 건 않아요. 그렇지 아니에요? 않아요. 네. 그럼 마크롱은 독특한 거예요? 구구파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구파들이 이제 연금 개혁을 좀 되돌려 놓자라는 그런 의견이 그 안에서도 많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국민연합이라는 구구정당은 이제 이민자를 막자 이런 데 포커스돼 있고 우리는 왜 그거를 우파라고 안 하고 극우라고 표현해요? 그들의 주장이 뭐예요? 근데 이 프랑스에서- 사람들은 이 국민연합이 주장하는 거는 이제 이민자들 받지 말자, 이민자들 받지 말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EU에서 탈퇴하자 이런 주장을 해요. 근데 그런 주장을 하는데 경제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세련되게 많이 그러니까 조금 더 중간으로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지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이제 구구라고 그 국민연합 하는 게 그렇게 부르는 게 약간 그러니까 레떼르를 붙이는 거다. 너무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저 사람들 뜯어보면 정책에 따라서는 이거 다르고 저거 다르고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이렇게 이민자들을 안 받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너무 막 경원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시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극우들의 주장을 쭉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 야, 이 사람들 우리나라로 오면 네. 하나도 구구가 아니야. 야, 잘하면 민주당 되겠다. 그래서 그런 듯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되는 논의가 유럽에 비해서는 약간 오른쪽에 좀 경도된 논의인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논의의 출발점과 전제가 네. 유럽 사람들이 보면 "헉, 뭐야 하는 정도가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 너도 동의 나도 동의. 뭐 그게 약간 우리는 유럽에서 보면 오른쪽인 나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도 원래 사회당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예. 이 사람도 뭐였냐면은 굉장히 성장을 추구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미니멈한 복지 수준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연금 개혁에도 뭐가 있냐면 국내는 안 알려져 있지만 연금을 받는 미니멈 액수의 그 이 라인이 있잖아요. 그거를 예. 높였어요. 그래서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추구를 하는 게 그런 거죠. 북유럽식 경제, 아, 플렉시큐리티. 음, 그러니까 이제 고용 유연성 높이면서 음, 그러면서 이제 복지 수준도 같이 높이자. 음, 이런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복지가 좋냐 나쁘냐 이거하고 고용 유연성하고 연동해서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약간 오해예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복지가 엄청 좋지만 잘 잘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북유럽이 실제로 보면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서는 고용 유연성이 높아서 좀 더 잘 잘라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서 복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 갑자기 실직하더라도 이게 사회적 안전망으로 잘 받쳐주고 직업 교육, 재교육도 잘 돼 있고 그런 거에서 마크롱이 이제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일단 나라 사이즈가 너무 북유럽에서 크니까 예. 그렇게 바꾸는 게 쉽지 않죠.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이건 뭐 제가 이제 이런 방송을 몇 개 찍으니까는 이제 어떤 반응들이 있냐면은 뭐 프랑스 걱정할 게 있냐 우리를 걱정해야지. 근데 이게 네. 프랑스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냥 우리를 더 잘 보려면 남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프랑스 걱정하지 말고 우리 걱정하자 이런 얘기는 약간 케이스 스터디 하지 말자라는 약간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거는 요 책에서도 그렇고 남을 봐야 나를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넣으시고 좀 노련해졌어 이제. 이질만 하면 한 노련해졌어. 번씩 언급해 주시는 센스. 그래서 방송이 거의 자연스럽게. 야, 이렇게 빨리 방송물을 쪽쪽 빨아 드시는 분은 처음 봤네 진짜. 알겠습니다. 야, 아니 케이스 스터디 해봐야죠. 또 프랑스,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도 프랑스니까 이런 고민을 하나 싶기도 하고. 모르겠네. 프랑스는 갖고 있는 게 많잖아요. 갖고 있는 게 어쨌든.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남한의 한 7배 가까이 되는데 땅 사이즈 생각보다 되게 크고요. 아니, 그리고 이게 비옥해요. 연금을 엄마 떼주면 70%까지 해주는데 그거 조금 줄여보자고 하는 논의잖아요. 우리는 근처도 못 가. 그렇죠. 그렇지. 원체 가진 게 많고 예. 그게 이제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냥 제가 거기에 사는 살면서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건데 뭐냐면 프랑스식 연대라고 하는 거는 예. 이렇게 많은 걸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다투지 말고 나눠 갖자라는 그런 마인드라고 느껴져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가진 어떤 저만의 직관 같은 거예요. 싸우지 말자. 충분히 있어. 네. 너 나누자. 갖고 있는 거 많아. 근데 왜 너랑 나랑 싸워야 돼? 우리 그냥 형제처럼 손 부자잖아. 잡고 살자. 부자잖아 우리. 네. 부자니까 잘 사니까. 음. 근데 거기에 많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부자가 3대 못 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바라기님은 세금 제도는 우리나라는 완전 왼쪽인데 무슨 오른쪽이라고 그러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세금 제도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그냥 우간다라고. 엉망진창이. 우간다 비하 발언 하지 말라니까 우간다. Sorry 우간다. 죄송합니다. 네. 조선일보 손진석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